어머니, 제발 제 얼굴에 똥칠 좀 그만하세요! 아들 강민희의 고함이 시끄러운 회관 전체를 칼로 베듯 갈라놓았습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속삭이던 그 아들이 만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 며느리 서연이가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제 아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날아온 아들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쇳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췄습니다. 뺨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만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내 인생이라는 탑이 아들의 손짓 한 번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뺨에 새겨진 손자국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던 이명이 조금 가라앉자 멈췄던 세상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겨운 노랫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당황한 숨소리, 누군가 어머, 어떻게 하며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제 바로 앞에서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는 아들놈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오기 엄마가 저를 부축하려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하지만 저는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동정 따위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회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걸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텅 빈 집, 싸늘한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죽은 제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학 졸업식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강민희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강민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그 사진을 향해 손을 뻗다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호강이라니. 제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며 뺨을 때린 놈이 제 아들이라니요. 피눈물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데 심장에서는 시뻘건 피가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스르르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과거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강민희의 손을 잡고 시장 좌판에 앉았던 그날, 내 새끼만큼은 굶기지 않으리라, 남들만큼은 가르치리라 다짐하며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아들의 미래를 빚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학원 한 번을 거르게 할 수 없었고 철마다 유행하는 옷 한 벌 안 사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등에 검버섯이 피고 손마디가 시멘트처럼 굵어질수록 아들 녀석의 얼굴은 뽀얗게 피어났습니다. 그걸로 좋겠습니다. 내 손에 밴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아들의 향기로운 앞날을 위한 걸음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장성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말 없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던 논 한 떼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이 울상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막혔어요. 이번 계약만 성사시키면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회사가 넘어갈 판이에요.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때 죽은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저놈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각서라도 하나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니요?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설마 내 등 뒤에 칼을 꽂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불안한 얼굴이 잊히지 않아 결국 아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라 둘러대자 아들은 마지못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재산의 실소유주는 어머니 한순자이며 명의만 빌리는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야속하고 아들에게 미안하기만 해서 그 각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제 아들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에서 내 명의로 된 회사 돈으로 번 돈으로 산 옷을 입고 제 아들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이 터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10수년 전 아들에게 받아두었던 바로 그 각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 아니 잊으려 애썼던 기억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젊은 날의 글씨체와 지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상기 명시된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실소유주인 한순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온기도는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종이 한 장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강민아. 내가 내 어미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 이 어미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겠다. 그것이 지옥 같은 그날의 끝이자 제 기나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저는 낡은 각서 한 장을 손에 든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종이에서는 10수년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희미한 채취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소유주는 한순자. 그 글자가 제 눈물에 번져 희미해졌다가 다시 마르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아들의 성공이 사실은 이 낡은 종이 한 장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던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맞이한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쌀을 씻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아건 아들 내외는 제가 차린 밥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거실까지 새어나오는 느끼한 피자 냄새가
제 정성으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비웃듯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 강민이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며느리 서연이와 통화하며 제 흉을 볼 때뿐이었습니다. 아, 글쎄, 어머니가 또 뭘 뒤집어 놓으셨는지 몰라. 당신 집에 오기 싫어, 정말.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아끼는 찻잔을 실수로 깨뜨리고 남편의 유품인 낡은 라디오를 고장났다며 내다버렸습니다. 마치 제 흔적을 하나씩 지워 이 집에서 저를 도려내려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을 치며 통곡했겠지만 이제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마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로부터 일주일째 되던 날 터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산적이며 조기구이며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민아, 오늘 내 아버지 기일이다. 나와서 절이라도 한번 올려야지. 한참 만에 열린 방문 너머로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강민이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걸 챙기세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때 방 안에서 며느리 서연이가 콧소리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내일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이 있어서 피곤해요. 제사는 어머님 혼자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제사상 쪽으로 걸어가 향로를 집어들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향로가 박살나고 제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인간이냐? 제 애비 기일도 잊어버린 놈이 내가 내 아들이라고. 너희 같은 것들한테 밥해 먹인 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악을 쓴 것은 제 목소리에 놀란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그래, 노망 났다. 내 애비 제사상 뒤엎을 만큼 노망 났으니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제가 내 집이라고 소리치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 서연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얹혀 사시는 거고요. 이제 와서 집주인 행세라도 하시게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래, 얹혀 사는 사람.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저들의 눈에는 그저 얹혀 사는 늙은이의 신세의 한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아들 내외를 한번 쏘아보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에서 꺼낸 누런 각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빌딩과 빼곡한 차들을 보니 아들 녀석을 처음 서울에 유학 보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어지럽고 무서웠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라는 사람은 제 행색을 보고도 무시하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각서를 한참 동안 꼼꼼히 읽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각서는 아드님 자필이 확실합니까? 지장도 본인 것이고요? 네, 변호사님. 제 눈앞에서 쓰고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이 각서에 따르면 아드님 명의의 모든 재산은 사실상 어머님의 소유입니다. 명예신탁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됩니다. 언제든지 모든 재산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일주일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트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뺨을 맞은 이야기, 제 사상을 뒤엎은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 아드님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및 재산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내용 증명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놈들은 제 말을 들을 놈들이 아니에요. 그냥 법대로 조용히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싶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뜨겁고도 잔인한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지 않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은 밥을 걷어차고 제 애비를 외면하고 제 어미를 내친 그놈들에게 이제 지옥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가슴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은 차갑게 얼어붙어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저녁이면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여전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들은 소파에 드러누워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에 서운해 가슴이 미어졌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그래, 실컷 먹어둬라. 그 호의호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는 조용히 그들이 남긴 배달음식 쓰레기를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제 손길 하나하나에 이제는 경멸과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방을 청소하다 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며칠 잠을 설쳤더니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작게 진동했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접니다. 김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일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드님 명의로 된 강남의 아파트부터 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이 나타나서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 그건 제 아들 내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헌 집을 팔고 제 퇴직금까지 몽땅 털어 그 집의 계약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집 등기부등본을 들고 와 제 앞에서 흔들던 아들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잘 됐군요. 그럼 다음은 회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지분 역시 각서에 근거하여 어머님께서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은 제 편인 것 같으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바로 문 앞에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누구랑 그렇게 비밀스럽게 통화를 하세요? 오기 언니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건강식품 팔러 온 사람이야. 하도 귀찮게 해서. 제 대답에 서연이는 피식 웃으며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그 애는 제가 고작 건강식품 외판원이나 상대할 한심한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애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내가 깔보는 그 늙은이가 내년에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에 낀 반지까지 모조리 빼앗아 갈 테니. 그날 이후 며느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대뜸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거실에 나와 계시지 말고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손님이라도 오면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퀴퀴한 냄새나고. 퀴퀴한 냄새라니. 평생을 쓸고 닦으며 윤을 낸 이 집에서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지독한 노동으로 평생 몸에 밴 파스 냄새와 늙음의 서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은 저들의 몸에서 풍기는 배은망덕의 악취였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애가 제 남편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거실 벽에는 제가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사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들 내외가 골프장에서 찍은 요란한 컬러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사진 어디 갔느냐? 서연이는 손톱을 다듬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낡고 촌스러워서 제가 치웠어요. 창고 어디에 있을걸요? 저는 그대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구석,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 아래에 액자가 박살난 채 처박혀 있는 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 위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십자가처럼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파편에 손이 베이는 것도 잊은 채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때린 그날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제게 준 상처는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제 남편에 대한 모욕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의 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잠꼬대를 하나 싶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상담사님. 그래서 말인데 좀 조용하고 시설 좋은 곳으로 알아봐 주세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좀 힘든 곳이면 더 좋고요. 네. 아, 저희 어머님이요. 요즘 부쩍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요. 네. 그럼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세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 요양원에 처박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로 만들어 산채로 무덤에 가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방문에 귀를 더 바짝 갖다 댔습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며느리가 옆에 있던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방금 요양원 알아봤어. 당신 어머니 저렇게 집에 두는 거 한계야. 당신 친구들 놀러 오기라도 해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발 강민이만은, 내 아들만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기를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 잘했어.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요즘 어머니 눈빛이 꼭 우리한테 원수진 사람 같아서 섬뜩하다고.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리는 게 낫지. 이 집에서 숨막혀 죽을 것 같아. 숨막혀 죽을 것 같다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에서 제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미련과 연민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고 심장이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나는 저런 것들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구나.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저것은 내 피를 빨아먹고 자란 흡혈귀에 불과했구나.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낡은 각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실소유주 한순자라는 글자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라고.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명을 바라보며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오직 복수심만 남은 자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요양원이라 참으로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하지만 어쩌니 너희가 나를 보낼 그 요양원보다 너희가 살게 될 길바닥이 훨씬 더 춥고 배고플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의 유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소리 없이 걷고 그림자처럼 머물렀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아들 내외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도록 그들의 안락한 일상에 스며든 불편한 공기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요양원이라는 무덤에 밀어넣으려 한다면 저는 이 집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한껏 멋을 부리고 외출했다가 얼굴에 화색이 만연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애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든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거실로 나와 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벌써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못 이기는 척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는 이미 아들 강민이가 앉아 있었고 서연이는 제 앞에 보란 듯이 그 책자를 펼쳐 놓았습니다. 실버 파라다이스라는 금박 글씨가 제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그 애가 전화로 문의하던 바로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여기 보세요. 공기도 좋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물리치료실에 온천까지 있대요. 어머님 또래 친구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서연이는 마치 제게 크나큰 은혜라도 베푸는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책자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 옆에서 강민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펼쳐 보이는 지상낙원의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잔디밭에서 웃고 있는 노인들, 온천에서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사형 집행일을 앞둔 죄수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만찬처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까봐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지 몰라요. 여기 가시면 저희도 마음이 한결 놓일 것 같아요. 그 애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속에는 뱀의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연기력을 총동원하여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참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어미를 생각해 주니 고맙다. 제 대답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 늙은이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누군데요? 어머님 아들, 며느리잖아요. 다음 주에 상담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때 같이 이야기 들어봐요. 다음 주. 그들에게는 저를 이 집에서 치워버릴 디데이가 정해진 것이고, 제게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디데이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약속대로 말끔하게 차려입은 상담사라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극진하게 그 여자를 대접하며 제가 얼마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지를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 한쪽에 인형처럼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기억도 이름도 잃어버린 늙은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 침묵에 만족한 상담사는 서연이에게 눈짓을 보내며 계약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다시 한번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서연이가 놀라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강남 아파트 매각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잔금까지 전부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완벽하게 어머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장실의 차가운 타일 벽에 기대어 있던 제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놈의 회사, 그리고 지금 이 집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 없이 초점 흐리던 늙은이가 아닌 차가운 복수심으로 눈을 빛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뺨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아들의 손자국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모욕은 제 뼛속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상담사는 이미 돌아간 후였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못마땅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다 된 일에 초 치지 마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만 남았으니까 얌전히 짐 쌀 준비나 하세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이는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민이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부장. 왜? 처음에는 건성으로 전화를 받던 강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계약 만기라니. 내가 집주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민이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팔렸다고? 누가 팔아? 내 집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팔려? 당신들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무어라 다급하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민이는 그저 악만 쓸 뿐이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팔았다고? 소유주가 누군데? 내가 이강민인데. 이 집 주인이 이강민이라고. 전화를 끊은 강민이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서연이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혹시 뭐 하는 거 있어? 저 부동산 놈들이 미쳤나 봐. 우리 집이 팔렸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누가 우리 집을 팔아? 아들 내외는 서로를 의심하며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민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집이라고 소리치던 제 모습, 누구와 비밀스럽게 통화하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태어난 제 모습까지. 설마 아니야 어머니가 어떻게. 강민이는 저를 향해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만 달싹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강민아. 이제야 알아차렸느냐? 하지만 어쩌지. 이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설마 아니야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 강민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저와 자기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번갈아 쳐다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의심과 공포는 짙은 먹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던 며느리 서연이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가 뭘 어쨌다는 거야? 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애의 목소리에 강민이는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래, 저 늙은이가 평생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고 자식 등골이나 빼먹던 늙은이가 감히 내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를 팔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이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똑바로 말해요. 어머니가 한 짓이죠? 그렇죠. 내 집 어머니가 팔아넘긴 거 맞죠? 어깨가 부서져라 흔드는 통에 머리가 핑 돌았지만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아 밥은 먹었니? 배 안 고파? 제 대답에 강민이의 얼굴이 허탈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요, 여보. 내가 뭘 했어.
저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이 뭘 하겠냐고.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빨리 부동산 놈들한테 다시 전화해봐. 사기당한 게 틀림없어. 서연이의 말에 강민희는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벌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대담하고 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쏘아보다가 결국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멍청한 연극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억도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늙은이라고. 너희가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나는 너희의 숨통을 조일 다음 올가미를 준비할 테니. 그날 밤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밤이 새도록 고성이 오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 허락도 없이 집이 팔리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어디 가서 사고 친 거 아니야? 서로를 탓하고 의심하고 물어뜯는 소리가 밤새도록 제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강민희는 매일같이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악을 쓰기 바빴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한 듯 집안을 서성거리거나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글쎄, 우리 집이 팔렸다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말이 돼? 아, 정말 미쳐버리겠어. 그 애는 이제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명품 옷을 갈아입거나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것이 아니게 된 집에서 누리는 사치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안과 공포를 자양분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조는 척했습니다. 제 연기가 완벽할수록 아들 내외의 혼란은 더욱 깊어질 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회사 지분 매각 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드님 회사의 경쟁사에서 경영권 확보를 조건으로 지분 전량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드님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겁니다. 드디어 두 번째 복수가 완성될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최대한 빨리 처분해 주십시오. 아주 싼값에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저 저놈들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꼴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강민희는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집어던지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서연이가 놀라 달려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강민희는 핏발선 눈으로 서연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고. 회사 넘어갔어. 내 회사인데,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겼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당신 회사를 뺏어가? 몰라. 나도 몰라. 갑자기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면서 이사회에서 날 해임했어.
경쟁사 놈들이 내일 모레부터 내 자리에 앉는다고. 강민희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이어 남편의 회사까지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지탱해주던 두 개의 기둥이 연달아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말도 안 돼. 서연이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자 강민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애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따위로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놈의 요양원 타령만 안 했어도. 아, 이거 나.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이 어머니 뺨 때렸잖아. 당신이 어머니 무시했잖아. 시끄러워. 이 화상아. 내가 옆에서 부추겼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아들 내외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짐승처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아했던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의 탐욕과 이기심을 탓하는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제 방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저 남자의 몰락,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저 여자의 절망이 제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어라. 너희는 원래 그런 족속들이었으니 너희의 불행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 너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마저 꺼져버리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싸우던 아들 내외의 이 전투구는 그날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제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앨범 몇 권, 남편의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제 손때 묻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낡은 보따리 하나에 모두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을 제 피와 땀으로 지은 이 감옥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전쟁이라도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과 부서진 가구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아들 내외는 퉁퉁 부은 얼굴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그 잔해들을 치웠습니다. 제 발치에 서연이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이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민희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자 법원 집행관이라고 밝힌 두 명의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색 글씨가 선명한 딱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강민 씨 맞으십니까?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이 주택은 실소유주 한순자 씨의 요청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일부로 가압류가 집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내로 집을 비우지 않으실 경우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희와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실소유주 한순자. 그 이름이 모든 의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불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무시하고 정신 나간 늙은이 취급했던 제 어머니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마침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강민이가 저를 향해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행관이 소파와 텔레비전에 붙이는 빨간 딱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가구들 위로 차가운 법의 낙인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구에 딱지가 붙고 집행관들이 돌아가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제 아들 강민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강민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으로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며느리 서연이도 황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이 집만은 안 된다고 해주세요. 저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님. 두 사람은 제 발치에 엎드려 땅이 꺼져라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하며 내쫓을 궁리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아니가 위태로워지자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저를 붙잡고 있는 아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저 손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후려쳤던 바로 그 손. 저는 제 뺨을 때렸던 그 손을 제 바지에서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싸늘하고도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들 이러느냐? 너희는 내가 정신 나간 늙은이가 아니었더냐? 얹혀 사는 주제의 주인 행세한다고 비웃지 않았더냐? 길바닥? 그래,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아 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테니.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순하고 무기력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한과 분노를 응축시켜 서리빨 같은 칼날을 품은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제사도 꼬박꼬박 챙길게요. 다시는 어머님 속 썩이는 일 없을게요. 제발요. 닥쳐라. 제 나지막한 한마디에 강민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아들이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내 애비 제사상을 외면했을 때 나는 너를 인간이라 여기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와 나를 요양원에 처박을 궁리를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그 역겨운 입으로 어머니 소리 하지 마라. 소름 끼치니까. 저는 말을 마친 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싸둔 짐 보따리를 챙겨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아,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그 낡은 각서를 아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가 어떤 어미의 등골을 빼먹고 지금껏 살아왔는지 그 종이 쪼가리 보면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온 새로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제 평생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이 좀 어수선하지요? 곧 깨끗하게 비워질 겁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제 말에 집안에 무릎 꿇고 있던 아들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낡은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거리로 나서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을 옥죄던 모든 굴레와 족쇄를 끊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순자,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자유로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혹은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을 나온 뒤 아들 내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문은 바람결을 타고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와 사장님 소리 듣던 회사는 물론 마지막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난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척 집을 전전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로 싸우는 그들을 반겨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에 거처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제가 새로 얻은 바닷가 작은 집의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들었습니다. 제 집은 창문을 열면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하얀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남편이 좋아하던 낡은 라디오로 트로트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아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 몸에서 파스 냄새가 나든 퀴퀴한 늙은이 냄새가 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한순자라는 제 이름 석자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 다름이 아니고 강민이 말이야. 그애 요새 아주 엉망이야. 낮에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고 밤에는 서연이랑 여관방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아주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고기잡이배 한 척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강민이 언니 아들이잖아.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걔가 언니를 애타게 찾는다고 하던데.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라. 제게는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동네 회관에서 제 뺨을 때린 그날 이미 제 손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집 대문 앞에 차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몰골의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은 좋게 늙어 보였고 한때는 값비싼 명품이었을 옷은 다 해지고 더러운 때가 껴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 앙상하게 마른 그 사내는 바로 제 아들 강민이었습니다. 강민이는 저를 발견하고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번 집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강민이에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다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끄러미 제 앞에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발치에 아들이 흘리는 더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인간도 아니었고 자식도 아니었어요. 벌레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강민이는 제 밭에 이마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은 가을 들녘의 마른 억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 속 썩이지 않을게요.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제발 저 좀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민이가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희고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때가 끼고 어딘가에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발 저 좀 보고 가세요. 어머니. 저는 저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아. 제 목소리에 강민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가닥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내 뺨을 때렸던 날 기억하느냐? 네네, 어머니 기억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때 내 뺨보다 더 아팠던 게 뭔지 아느냐? 바로 내 심장이었다. 내 어미의 심장이 내 손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고 무너진 심장은 다시 세울 수 없는 법이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다. 내 마음에 이제 내가 들어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어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푸는 마지막 차비다. 저는 말을 마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등 뒤로 강민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민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울다가 이윽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길 잃은 상갓집개처럼 처량하고 왜소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짓기 위해 쌀을 씻었습니다. 제 손에 닿는 쌀알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들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여니 밤새 내린 비에 씻긴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더없이 상쾌했고 흙냄새와 바다 내음이 싱그럽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마저 사라진 탓인지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매표소 창구에 가장 빨리 떠나는 버스표 한 장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름도 생소한 행선지가 적힌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소풍 갔던 공원, 며느리에게 처음 가방을 사주었던 백화점, 그리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동네 회관까지. 예전 같았으면 그 장소 하나하나에 얽힌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겠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득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즈넉한 산사에 머물며 스님의 목탁 소리를 듣고 어느 날은 시끌벅적한 오일장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나무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를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잤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상은 또 한 번 저와는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오기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들었어? 강민이랑 서연이 결국 이혼했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응. 듣자 하니 언니한테 다녀간 그날 밤에 강민이가 서연이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더라고. 모든 게 너 때문이라면서. 서연이도 지지 않고 당신 같은 무능력한 놈이랑은 하루도 더 못 산다면서 바로 도장을 찍어줬대.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소문에는 돈 많은 늙은이 하나 물어서 붙었다나 봐. 저는 전화기 너머로 오기 엄마의 혀차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서로의 욕망을 위해 뭉쳤던 그들은 그 욕망이 사라지자 미련 없이 서로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강민이는? 걔는 그 뒤로 아예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어.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니 그래도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언니 핏줄인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가. 내 핏줄은 내 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직접 가지고 태어난 내 몸뚱이 하나뿐이다. 이제 나는 그 누구의 무엇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련다. 그러니 다시는 그 아이 소식 내게 전하지 말아다오.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저는 세상과의 모든 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계곡에 발을 담그고 가을에는 단풍에 취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제 얼굴에 더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제 마음에는 평온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을 온전히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남쪽의 어느 작은 섬 다도해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작은 복지관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밥을 퍼주는 봉사를 잠시 거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퍼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함께 봉사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참 복이 많아 보이세요.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고생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어머님 같은 분만 있으면 세상이 참 살맛날 텐데. 저기, 저 총각 좀 보세요. 멀쩡하게 생겨서는 몇 년째 저렇게 묵묵히 굳은 일만 도맡아 하고 있어요. 밥도 제일 늦게 먹고 굳은 설거지도 혼자 다 하고 쯧쯧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말도 거의 없고 아주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저는 무심코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한 사내가 수십 명분의 설거지를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굵어진 팔뚝, 그리고 한때는 제법 희고 고왔을, 그러나 이제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누구인지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서 자신의 죗값을 묵묵히 치르고 있는 이름 모를 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다시 제 앞에 앉은 할머니의 빈 그릇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할머니, 밥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힘내서 오래오래 사시지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한겨울의 얼음마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로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 지나온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바쳤던 내 지난 인생도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도 모두 그 자체로 소중한 나의 삶이었습니다. 찢어진 편지는 다시 붙지 않고 시든 꽃은 다시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찢어진 조각들 속에서 시든 꽃잎 더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저는 또다시 길을 떠날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제 두 다리가 저를 이끌어 줄 것이고 제 마음이 저를 쉬게 할 테니까요. 나는 이제 그저 나로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찾은 유일하고도 완벽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와 배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아들 강민희처럼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순자 씨처럼 평생의 헌신을 부정당한 채 가슴에 칼날을 품고 살아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깊은 아픔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한순자 씨는 용서 대신 자신의 남은 삶을 되찾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만이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과거의 굴레를 과감히 끊어내고 돌아서는 용기도 필요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함께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